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구호구 호그와트 학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뉴스 밑장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응원 삼아서 듣긴 하는데 끝까지 들은 게 별로 없다, 재미가 없다, 김수민은 MC로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김수민의 뉴스 밑장인데 MC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 재미가 없었나요?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질문하고 싶기도 한데, 재미가 없어지는 대목이라든지 또 그 요인에 대해서 짚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분들께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부터 부탁을 드렸던 것은 그 재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들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단체라든지 집단에서 활동할 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고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가 아니라 전부, 제가 만났던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본인은. 네, 그래서 건설적인 대안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초반이 너무 장황해서 나가려다가 1.5배속 돌리니 견디겠군.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마 장황하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에서 나왔던 내용이 앞에 바로 안 나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오늘은 댓글 읽으면서 얘기하기 전에 주요 주제를 좀 얘기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끝까지 들은 게 별로 없다, 재미가 없어서 라고 했던 분의 소감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재밌는 거는 제일 뒤에 넣어야겠다. 자, 그러면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광고. 경북 의성군의 도영인의 사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굉장히 산뜻한 맛이고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은 100% 사과즙인데 과거에도 100% 사과즙 이렇게 설명되는 사과즙을 제가 먹어봤는데요, 예전에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그런 깔끔하고 내추럴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광고 나갑니다. 자, 천집장님 여기서 광고 넣어주세요. 김수민의 뉴스 밑장 저농약 컬렉션 호두에 이은 2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엔 사과즙. 올해 농약을 4번밖에 안 친 홍로 사과예요. 가톨릭 농민회가 인증한 저농약 사과. 근데 주문 어떻게 하죠? 010-6553-2230 010-6553-2230으로 물품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배송 주소를 보내주세요. 현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발급 번호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물품 번호는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이렇게 하십시다. 농협 352-1182-4490-93 농협 352-1182-4490-93 정효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습니다. 물품 번호와 가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사과 좋아합니까? 1번은 사과 18개 5kg 25,000원이고요. 2번은 사과 36개 10kg에 45,000원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꼬마 사과 좋아합니까? 3번은 꼬마 사과 24개 18,000원. 4번은 꼬마 사과 48개
3만 원입니다.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 좋아합니까? 그 5번은 사과즙 파우치 50봉에 28,000원이고 6번은 사과즙 파우치 100봉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꼭다리까지 있는 이 사과즙 스파우트 좋아합니까? 7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50봉 28,000원. 8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100봉에 5만원입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까먹었다고요? 물품 번호 가격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뒤로 돌려서 들으세요. 010-6553-2230 경북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 010-6553-2230 도영인의 사과. 아, 좀 많이 팔아주시오. 중상. 사과하세요. 네, 광고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견적의 난, 황견적의 필리버스터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다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시점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로 필리버스터에 걸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본회의에 200여 개 안건이 올라오는데 필리버스터를 일일이 다 걸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필리버스터를 걸면 무제한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이 올라왔을 때 무제한 토론을 했고 회기 끝까지 개긴다. 이러면 다음 회기 때 그 법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버팀으로써 한 개 법안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하고 그 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던 유치원 3법 이것들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자유한국당에서 저지하려고 들면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태는 예견을 했어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걸릴 때부터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는 이현주 의원이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유치원 3법부터 만약에 올라오면 거기서 1번 타자를 할지 선거법 때 1번 타자를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유치원 3법은 이게 특별한 법안도 아니에요. 무슨 사립 유치원을 국가로 몰수하거나 인수하겠다는 법도 아니고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팍팍 짓겠다는 법안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선교 국회의원이 놀랍게도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었다가 당시 유치원 관계자, 사립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꼬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선교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예요.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유치원의 운영의 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투명성 높인다고 해서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원장들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사립 유치원 쪽에서 시설 사용료 우리가 국가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바쳐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좀 인정해달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그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비용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 운영을 굉장히 공영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시설 사용료 이거 사립 학교에서도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시설을 갖고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받아내겠다 이런 발상이 맞느냐. 그리고 그게 맞다 칩시다. 맞다 치더라도 유치원 3법 정도 수준에서의 맞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은 그냥 투명하게 운영해라.
정정당당하게 운영해라라는 취지지 운영 방식을 바꾼다, 뭐 운영의 주체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했던 돈으로 예? 엉뚱한 데다가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 제대로 했는지 한유총이라는 그 유치원 이익단체는 회원들 탈퇴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 많이 권위가 무너졌어요. 거의 한기총에 비견할 수 있으려나? 이 이름도 비슷해요. 한기총, 한유총. 한기총은 빤스 목사고 한유총은 빤스 런인가요?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유치원 3법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법은 사실 급해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법을 일단 개정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가 지금 253개 지역구로 돼 있는데 253개를 225개로 줄인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올라타 있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정안입니다. 그러면은 선거구도 새로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합들이 필요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실무적으로만 쳐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결국에 어느 지역구가 어디랑 붙고 어느 지역구가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줄다리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늦어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났는데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완전하게 선거에 관련된 그 법적 사항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라도 선거법은 빨리 통과가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말대로 12월 중순 안에 끝내자라고 하는 그 취지는 맞아요. 그것만 봐도 선거법이 공수처법보다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공수처법은 어차피 현재의 어떤 그 공직자 수사에 관련해서 검찰이라든지 기존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거를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관시키고 이럴 법이 아니라 공수처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법은 유치원 3법이나 선거법에 비해서는 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거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법을 유치원 3법이라든지 그 스쿨존 안전을 꾀하는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법보다 더 먼저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자기들 선거하는 게 더 급한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건건히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뭐부터 필리버스터 하게 만들 거냐거든요. 선거법부터 하게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기세를 올릴 수 있어요. 선거법은 여야 사당의 합의만 되면 그냥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의가 지금 좀 난항 중에 있긴 하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비율 225대 75로 되어 있는 개정안에서 지역구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원들이 240개로 해주면 안 되냐 심지어 250개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을 선거제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원 그 배분 방식이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만큼의 절반을 일단 준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거를 정당 지지율에 맞게 뿜빠이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준연동형입니다. 완전 연동형은 아니고. 근데 비례대표를 75가 아니라 60 이렇게 줄이면 그 비례성, 의석수와 지지율 간의 비례성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250대 50이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250대 50이 되면 그 50은 어떤 지지율 대비 의석수에서 실제로 거둔 지역구 의석수의 갭의 절반을 메워주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그 부족한 의석수가 지지율에 비해서 부족한 정당만 끼어서 그 정당들의 부족분을 견주어가지고 50석을 다 뿜빠이 하자. 완전 연동형에 가깝게 가져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0대 50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봐도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자기 지지율보다 이미 초과해서 나오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받을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250대 50 완전 연동형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한 명도 못 받으면 대구 경북 같은 데에서 아깝게 떨어진 석패자를 구제하는 그 비례대표 할당 그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선거법은 여야 사당 간의 합의가 좀 지난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내로 통과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가 현실이라면 저는 유치원법이라든지 민식이법부터 먼저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반대해 봐라 이겁니다.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골탕을 좀 먹인 다음에 선거법 필리버스터 할 때 힘이 빠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황견적들이 진짜 황견 씨가 저는 황견이라고 부릅니다. 황견이고 잔당이라고 써요. 잔당. 네. 황견적이 한번 그 대장이 굶고 오더니 단식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껌껌이 다 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임시국회는 지금 정기국회죠.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로 소집하면 되긴 해요. 저는 좀 자한당 때문에 건건이 다 막혀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내년 총선 앞에 오면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도 이 악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국회 소집하는 거는 많은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5분의 1이었나요? 그러면 뭐 민주당만 결심을 해도 임시국회 소집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시국회를 자주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안 표결은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만 여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징검다리 형식이 되든 뭐 나날이 연달아서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각고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일단은 금요일부로 그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이것은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돼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일요일에 올라갈 방송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굉장히 사람들의 작전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고려들이 머리를 맴맴맴맴맴 돌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게 부랴부랴 소식을 듣고 머리를 굴려봤는데요. 유치원 3법이나 민식이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선거법은 저는 여야 사당 간에 합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선거구 획정할 때 부랴부랴 막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선거구 획정까지 포함해서 지역구가 250일 경우, 225일 경우, 240일 경우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안을 미리 짜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미리 짜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사를 협상하는 와중에서 선거구 획정까지 다 심사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굳이 합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뒤로 그러니까 설 뒤로 늦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공수처법은 선거법보다는 좀 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더 급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끝나더라도 설령 끝나더라도 공수처법이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국회 임기가 남아 있어요. 국회 임기가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때 통과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를 소집해도 돼요. 그리고 공수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그때까지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정당으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보다는 선거법이 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거법 앞에 저는 민생법안 특히 안전에 관련된 국민들의 합의가 이미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뭐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법안이나 있으니까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이나 민식이법 이런 법들은 선거법보다 좀 앞서서 올리거나 공수처법보다는 물론 앞서서 올려야 되겠고요. 그런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질의 부족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 이걸 가지고 지지율을 웃도는 의석을 얻어왔습니다. 이거 특수이익이에요. 예, 그 특수이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게 좋은 게 어떤 정당이 자기 지지율을 웃도는 의석을 얻고 심지어 과반 의석을 얻으면요. 나중에 과반 의석 얻은 니네 뭐 했어? 라고 질타를 국민들에게 받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질타받고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과반 의석으로 니네 멋대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 양당제인데 결국에 양당 간에 계속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예산도 제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승자 독식, 네, 이 역사는 끝을 낼 필요가 있고 이번 환기한적의 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있다면 한국의 권력 구조를 좀 짚어보면 역시나 승자 독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유재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유재수 사건은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보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중계하려고 지금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개인의 문제 또 공직자의 자질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재수 수사 들어가니까 조국 죽이게 하려고 또 뭐 꺼내서 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재수 문제는 지난 연말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등장했던 이슈죠. 그리고 대충 지나가 버린 이슈인데 다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묻어요? 못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대로 밝혀지는 게 없으니 참 그렇게 지나왔던 거죠. 자, 유재수 이제 최근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던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을 지냈고 굉장히 중책이죠. 그때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에 금품이라든지 편의 이런 것들을 수수했었다라는 비위 의혹을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덮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안 파보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김기현 옛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 이겁니다. 자, 김기현에 대한 비위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경찰에다가 넘겼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하명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묻고 더블로 갈 생각인지 또 생각 없는 문외플러들이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넘겨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이 접수한 그 비위 사실들은 다 넘겨줍니까? 경찰이나 검찰한테? 아니잖아요. 선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선출직이 아니라 관료라든지 이쪽을 감찰을 하게 돼 있고 그 밖의 사람을 감찰하게 되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에요. 민간인 사찰이 그냥 자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는 죄목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런 감찰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감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김기현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김기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경찰을 보고 수사를 하라고 한 건데 왜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잣대로 유재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고 여러 사실, 의혹,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이 민주당 계열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향이, 개인 성향은 그렇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고픈 의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럼 정권 코드에 맞춰서 수사한 거냐? 요거는 알 수 없어요. 현재로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첩보를 받아서 수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울산지방청으로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청을 통해서 자신한테 내려왔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조사를 해보면 결론이 날 거고 황운하가 정권 코드를 맞췄냐 안 맞췄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유재수 건과 김기현 건 이것으로 볼 수 있는 민정수석실 고유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정수석실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청와대를 권력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서 조직일 뿐입니다. 정부 조직법에도 청와대에 관련된 조항은 대단히 짧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비서실장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무슨 수석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서실을 세워놓고 비서실장 밑에다 두고 있는 직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석 이런 것들은 쉽게 없애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임의적인 조직이 청와대예요. 하지만 이 청와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커져옵니다.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불러들이는 그런 인력도 있고 또 어공이라고 해서 어쩌다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공무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청와대가 커져가지고 뭐가 좋아졌나요? 항상 사람들 청와대 입만 쳐다봅니다. 그 청와대는 부담을 져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지지율 좋을 때 잘 나갑니다. 하지만 지지율 꺾일 때 독박 써요. 역대 대통령이 모두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의회주의자예요.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는 처음 시작할 때 DJP 연합, 김대중, 김종필, 정당으로 치면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이 연합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각의 힘이 강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힘이 비교적 강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정 논의를 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가 결국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중심제냐 의회 중심제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더 큽니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안 돼요. 미국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장관들을 상원 의원이 임명 동의를 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하고 헌법재판관하고 몇몇밖에 없죠.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만 할 뿐이지. 하지만 미국은 상원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예전에 한미 FTA라든지 여기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처럼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외교 안보에서도 깊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가 한국 대통령제보다 의회의 힘이 더 셀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의회라는 공간이 결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고 대통령제 국가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탄핵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가 대통령제에서도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힘은 의회가 더 센데 의회가 앞장서질 않아요. 항상 대통령이 선공 던져요. 이런 식으로 전국을 운영을 해왔고 선공을 더 잘 던지려고 청와대의 크기도 더 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함정을 피해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덫에 걸렸어요. 임기 시작할 때는 청와대 끝발 좋죠. 끝날 때는 청와대 다 뒤집었습니다. 이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꾼다? 대통령 더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힘이 쉽게 못 빠질 거다? 미국에서도요, 4년 중임제 하고 있죠. 4년 연임 주로 하는데, 대통령이 8년까지 가더라도 6년 차에는 어김없이 레임덕이 크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지금까지 이 관찰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통령들이 아버지 조지 부시가 단임한 것 빼고는 계속해서 연임들을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연임을 하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돼버립니다.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년에도 그 루인스키 스캔들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인기는 회복이 됐는데 정권은 공화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인기는 있는 편이었는데 임기 마치니까 정권이 공화당에 넘어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8년이 지나면 넘어간다는 주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10년 주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명박근혜가 9년 주기로 한번 단축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대통령을 연임하게 한다고 해서 레임덕이 안 찾아올 거냐? 아니거든요. 그나마 대통령이 레임덕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의 중심이 의회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청와대가 내각 그리고 국회를 지배하거나 통솔할 그 역량,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결국에 행정부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무총리라든지 부총리나 장관보다 힘이 더 세 보이면 안 돼요. 힘이 셀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힘이 떨어지게 되면 독박만 다 쓰게 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그거였죠. 사드 배치를 하든 개성공단 폐쇄를 하든 해당 부처 장관은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야당 의원들이 대답을 요구를 해도 말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릴 그런 태세에 그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장면들이 생각이 날 정도예요. 외무부 장관은 사드 배치할 때 바지 수선하고 있었죠. 요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윤해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수시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하루 이틀 간격이었나요? 청와대에서 정시 확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비서조직이 장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서조직은 내각을 이제 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내각을 통할하는 건 국무총리고 그 국무총리를 지휘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보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가 문제다라는 인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어떤 힘을 행사를 하다가 끝내는 자신이 다친다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그 국정 운영 방식은 탈피해야 된다. 과거의 대통령들 닮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불행해지는 길을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이고 이 문제는 좋은 사람을 불러온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재수 건은 뭐냐? 감찰을 했다가 덮은 사안이고요. 김기현 건은 감찰할 필요가 있는 범위인지 의문스럽거나 혹은 부정적인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끼어 들어갔다가 탈이 난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경우입니다. 하나는 직권이 남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는 직무가 유기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다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팠다가 덮은 거 있는 것이고요. 그게 유재수 건이고 팔 필요가 없는데 팔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 이게 김기현 건이에요.
셀프 감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찰이라는 거는 독립적 기관에서 해야죠. 독립적 기관이 무엇이 됐든 간에 독립적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셀프 감찰을 하면 묻어버리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정권에서 많이 묻어왔고 민정수석실이 음모의 온상처럼 돼버린 겁니다. 애초에 민정수석실이 왜 생겼느냐? 50년 됐어요. 1969년에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만든 게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리고 잠깐 없애나 했더니 유신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 사고를 치죠. 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에 야당 총재 김영삼을 제명하는, 날려버리는 이 작업도 민정수석실이 합니다. 검찰, 경찰, 기타의 어떤 권력기관 이런 조직들은 그나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조국 민정수석 때도 드러났던 것이 우병우 때도 그런데 국회에서 불러도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조국 수석이 작년 말에 나갔던 거는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 교착이 있다 보니까 나가기로 한 거예요. 안 나가려고 버팅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나요? 아니에요. 장관은 인사청문회라도 거치죠, 우리나라에서도. 민정수석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청와대 구중궁궐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숨어 있다시피 하면서 뒤에서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개혁적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위험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재수 건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그냥 나물러라 하면서 그냥 무능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악의가 없었다 치더라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병우에서 조국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남의 약점을 알기에는 얼마나 좋은 조직이며 자기 허물을 덮기에도 얼마나 좋은 조직입니까? 윤총경, 버닝썬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때 비판을 했어요, 이미. 저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고위공직자 감찰은 특별감찰관이 하든 어떤 다른 정부 조직에서 하든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이렇게 정치 기능이 필요하다면 최소 수준으로 좀 조직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고 민정수석 비서관이란 직제를 없애고 좀 그쪽 담당자의 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나마 온건하게 접근하자면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 박주선 의원 아시잖아요. 박주선 의원이 민정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직급이었어요. 민정수석을 없앴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초창기에. 정권 교체를 했고 민주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 조직이 문제가 있고 좀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관성이 생겨서 한국식 대통령제 운용에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제 민정수석실은 없애야 됩니다. 검찰개혁 중요하고 경찰개혁 중요하고 국정원 개혁은 더더욱 중요한데 민정수석실 없애야 돼요. 근데 민정수석을 권력기관 개혁 발표할 때 등장을 시키고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의 존재 가치를 5대 권력기관 관여, 통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수석 당시에 법무부총리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 나올 때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책임도 덜 지면서 권한은 몰래 막강한 자리에 있느니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 되는 장관직으로 가는 게 정상화다. 똑같은 조국이지만 수석으로 있는 것보다 장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 정도로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없애야 돼요. 그 기능은 딴 데서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재수의 난이 저에게 내린 교훈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교훈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제2기를 확실하게 열어야 돼요. 그냥 국무총리 새로 임명하면서 2기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3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국정 운용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면 거기서 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로부터 배워야 될 것. 반면 교사 박정희.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결국에는 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빈엿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과정, 절차, 여기에서의 타당성이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의로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선 정부들이 왜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했느냐 이것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그 길에서 빠져나갈 그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사연을 안 읽을 거예요. 네. 하나만 읽을까요? 캄차카12님께서 2000년대 중후반 때 차베스 관련 책을 샀었는데 뭔가 부끄럽네요. 그때는 반미 감정이 강해서 차베스한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지난 2편이었죠? 홍콩 지소미아 얘기할 때 미국한테 뻗댄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제가 한때 좌파 쪽에 불었었던 차베스 열풍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캄차카12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빵집 습격자님이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김수민 형, 야 궁금한 거 있는데 왜 구미시 의원 첫 선거는 무소속으로 나가고 두 번째는 녹색당이래. 녹색당 당적으로 나간 거예요. 저보고 형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보다 나이 어리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수민 동상이라고 부르는 새끼가 있어요. 요새는 게시판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참 호영호재가 뒤섞여 버린 그런 게시판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빵집 습격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미시의원 처음 될 때는 녹색당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당적이 없었고 새로 입당을 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선거에 나가기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당 활동을 그만뒀고 그걸 그만둔 덕택에 내가 뭘 하며 사냐 고민을 하다가 풀뿌리 활동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의원까지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적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특히 제가 겪었던 구미에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에 구미 단수 사태 이것을 거치면서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 또 의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녹색당 창당 멤버로 참여를 했고요. 참고로 지금은 저는 녹색당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원이기는 한데 그냥 아주 단순 당원이에요. 녹색당에 대한 얘기, 평가도 부탁을 이분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하고자 하면 긴 거고 지금 현재 저로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파적 실천을 하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식도 나눠받고 해설을 하고자
존재하는, 다시 말해 플레이어가 아닌 해설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넘겨버렸네요. 저는 진짜 이거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으셨다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시판에 와 재미있어요, 뭐 좋게 평가하는 글이 올라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편이 별로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동의하는, 그리고 어지간하면 정말 김수민이 하는 거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솔직히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생각했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편은 월요일에 올라옵니다. 이창원 인디 053 대표,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분들 목소리 들을 것을 기약하면서 아수라 발발타!